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볼 종목은 베셀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베셀이 회사 소개에도 나오지만 이 영어 뜻으로 어떤 것들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베셀이라는 종목이 어떤 사업 영역들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앞으로 담아낼 예정인지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베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원래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디스플레이 관련업이나 필름 소재 관련 사업보다는 무인항공기나 UAM 관련된 사업 영역을 중심으로 이 베셀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 반영도 이 무인항공기나 UAM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셀을 이해할 때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디스플레이나 필름 소재 관련된 내용들은 베셀이라는 종목을 이해하는 데 전반적인 필요한 지식들만 간단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점 사업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셀 회사 개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셀은 2004년 6월에 제우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설립이 됐고요. 설립자는 여기 사진에 있는 서기만 대표이사가 최초 설립을 했습니다. 그 뒤에 2005년 10월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셀이라고 하는 사명으로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2013년 7월에 코넥스에 상장이 되었었는데 이게 15년 6월에 와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649억 원이고요. 굉장히 시총이 작죠. 그리고 발행된 주식수는 1300만 주가 조금 넘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대표이사 이름이 없어요. 더 ENM이라고 하는 최대 주주가 올라와 있고 12.64%의 보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대표이사가 설립자였던 요 서기만 요 분이었는데 권현기라는 분으로 현재 대표이사가 바뀌었고요.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력을 봤더니 현재도 더 ENM 재경관리실 이사를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인데 경영권을 인수받은 더 ENM이라고 하는 회사는 코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오늘 기준으로 291원이죠. 저희가 오늘은 더 ENM이라고 하는 종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 베셀의 최대 주주이자 경영권자로 이 더 ENM이 경영권을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1인 미디어 개인 방송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팝콘 TV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저는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랑 비슷한 그런 방송 플랫폼인데 주로 성인 방송 위주로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팝콘 TV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잘 몰랐나 봐요. 만약에 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런 성인 어떤 플랫폼들을 좀 어느 정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제가 스샷을 담으려고 했는데 차마 담기 조금 민망한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더 ENM은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현재 거의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회사가 왜 이 베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베셀의 최대 주주로는 더 ENM이라는 회사가 경영권을 인수를 했고 기존에 최대 주주로 있었던 서기만은 더 ENM의 이제 경영권 인수와 함께 자신의 지분을 전부 다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이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을 보면 방금 소개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9년 12월에 와서 물적 분할을 합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종속회사로 뒀었는데 요게 최근에 와서 보시면 2021년 12월에 종속회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장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회사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한 뒤에 종속회사에서 제외가 돼서 현재는 관계사로 이게 지금 편입이 돼 있어요. 종속사와 관계사가 갖는 의미는 종속사는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포함이 되고요. 관계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셀의 어떤 재무실적을 보면 매출에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SKCS라고 하는 필름 소재 사업을 하는 회사. 이 회사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어요. 종속자 회사로 신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연결 기준으로 SKCS의 사업 영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대 주주가 올해 2월에 와서 바뀌었어요. 대표이사도 또한 바뀌었는데 서기만 대표이사에서 권현기 대표이사로 바뀌었고, 최대 주주 겸 경영 최대 주주로 더 ENM이 서기만 대표를 대신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셀의 주요 사업 영역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베셀이 원래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 LCD 그리고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베셀 관계사를 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영역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종속사로 편입한 SKCS의 필름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항공, 필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이 디스플레이 사업 같은 경우에 중국 베이징에 또 해외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에 이러한 이름으로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관계사로 들어가서 매출이 연결이 안 되고, 종속사인 SKCS는 매출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해외 법인이라고 했던 디스플레이 사업 법인인데요. 여기에서 중국 내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들을 가지고 있는데, 메이저 8개 패널 업체와 24개 공장의 설비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8개 패널이라고 하면 이제 BOE와 여기 보시면 CC 판다 뭐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24개 이렇게 공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LCD 공장이 제일 눈에 띄게 많은데, 중국 내 이런 다양한 공장들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품과 매출 비중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종속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업과 필름 소재 사업만 베셀의 제표를 열어보면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올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거기에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35.42%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LCD, OLED 인라인 장비 등 부품 및 개조 등의 이런 매출이 나왔다라고 나오고요. 필름 소재가 매출이 많았죠.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이렇게 매출이 나왔는데, 필름 소재 매출이 좀 많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전년으로 가면요 반대였어요. 디스플레이가 64% 이상이었고 필름이 반대로 34~5%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매출이 좀 떨어지고 이제 전체적인 비중면에 있어서 필름 소재가 기존 매출과 비슷하게 나왔지만 디스플레이 매출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중이 이렇게 바뀌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셀이 필름이 주력이냐라고 보기에는 올해 1분기 실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원래는 디스플레이가 메인이었는데 디스플레이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필름 소재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 영역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기존에도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던 기억이 나는데, LCD 인라인 시스템 라인이 있고요. 우리가 선익 시스템 같은 종목을 공부할 때 이 OLED 증착 장비 라인에 들어간 이런 클러스터 인라인 시스템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LCD, OLED 인라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베셀인데, 주로 LG 디스플레이나 중국의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 이런 고객사들을 이제 두고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공정을 알아볼 텐데, 오늘은 디스플레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깊이 알아보진 않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면 1번부터 보시면 5번까지 이런 공정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LCD가 있고 OLED로 나누잖아요. TFT 공정은 공통적으로 가게 됩니다. 증착에서 이제 검사까지 이렇게 TFT 공정을 거치게 되면, OLED로 가냐 이제 LCD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베포레이션이라고 해서 증착이라고 하죠. 증착, 그리고 봉지 작업이라고 하는 인캡슐레이션 공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LCD 같은 경우에는 OLED랑 다르죠. OLED는 이제 자체 발광 다이오드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정이 단순화되지만, LC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추가 공정들이 있죠. 백라이트 유닛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다양한 시트들을 추가하는 컬러 필터 공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공정이 지나간 다음에 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듈 공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단계인 TSP 공정인데, 이 TSP는 테스트
시스템 패키징 공정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테스트 패키징 공정을 끝으로 이런 디스플레이 공정을 마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늘색으로 여기 표시된 화살표들 보이시죠? 요게 바로 베셀이 공급하는 각각의 공정에 맞는 장비들이에요. 베이크 오븐, 그리고 퍼너스 오븐, 그리고 여기 보시면 CL 오븐, 엣지 그라인더, 뭐 이런 것들, OGS 그라인더, 이런 것들을 장비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업체다라고 우리가 베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장비들을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베이크 오븐은 LCD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여기 보면 LCD 기판에 열을 가하는 장비, 여기 안에서 뭔가 열을 가하는 공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장비 쪽에 보면 엣지 그라인더라고 나오는데, 엣지는 이제 모서리죠. 모서리 부분을 그라인더, 깎아주는 장비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패널을 여기 롤러 같은 여기 장비, 글라인더 장비죠. 여기에서 이렇게 깎아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엣지 글라인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스템 패키지, TSP 장비에는 갭 필링이라고 해서 이 갭을 채워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패널들이 이렇게 두 개 사이에 이런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갭을 필름을 이렇게 덮음으로 메워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한 번에 이렇게 4개를 찍을 수 있는 이런 갭 필링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패널과 커버 글래스 사이에 완충을 위해서 레진을 도포하는 장비. 여기 바로 갭 필링 장비인데,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제품을 납품함으로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SKC도 필름 사업을 과거에 했었는데, 그 SKC랑은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SKCS입니다. 필름 소재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시면 항바이러스 필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버튼에 필름을 씌워놓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항바이러스 필름을 만드는 게 바로 이 SKCS의 사업인데요. 키오스크에도 필름이 이제 씌워져 있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모바일 기기 등 이런 우린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접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필름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기능성 데코레이션 필름, 여기 보시면 이런 가구에 이렇게 시트 같이 이렇게 붙이는 이런 필름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기술력을 활용해서 필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인 앤 그래픽 필름이라고 해서 이런 그래픽, 어떤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필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 필름, 이런 것들 필름 사업 소재에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트 전자공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시장의 특성, 이 필름 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보면 대부분 이 필름 사업들은 대부분 도태됐고, LG 하우시스나 에버린가, 그리고 SKCS 이런 소수의 업체만이 고기능성 필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3M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SKCS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M의 솔벤트 잉크젯 미디어를 ODM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3M에서 제품을 ODM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직수출을 전략으로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던 이 디스플레이와 필름 소재 매출을 나누는 부분인데요. 23년에는 디스플레이 매출보다 필름 사업이 많았는데, 작년 2022년 매출을 보면 반대로 디스플레이가 훨씬 많고 필름이 36%로 이제 적었죠. 그 전년으로 또 가보면 2021년에는 반대로 또 디스플레이가 39%로 적었고 필름이 상대적으로 58%로 매출이 많았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의 배경을 보면 지금 이 디스플레이 매출이 좀 들쑥날쑥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21년에 같은 경우는 6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다음 년으로 와서는 32억으로 이제 뛰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또 주춤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시장의 어떤 수급 현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는 게 디스플레이고, 그에 반해서 필름 소재는 그래도 비교적 좀 완만한 매출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디스플레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전체 매출액을 보면 2021년에는 290억, 그리고 2022년 와서는 440억이었죠. 근데 2017년 매출은요, 거의 정점이었을 때인데 800억대 매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800억 매출에서 지금 반의 반토막 정도가 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좀 실망스럽죠. 60억이면은 1분기 기준이니까 이 매출이 이제 4분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뭐 21년 매출과 비슷한 이런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인데, 디스플레이와 필름은 어느 정도 지금 성숙 단계를 넘어서 좀 쇠퇴하고 있는 실적을 봤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수주 잔고를 보면 요거는 지금 수주 현황이 지금 이번 분기 기준인데, 지금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160억 정도 남아있죠. 16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과거엔 어땠느냐. 과거에 보시면 2019년만 해도요, 수주 잔고가 770억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60억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는 수주 잔고 자체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출 흐름이 좀 꺾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디스플레이 필름 사업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서기만 대표이사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이 베셀이라는 기업이 성장 동력을, 기존의 디스플레이 필름에서는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을 이제 찾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쪽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대표이사로 부임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을 크게 네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UAM, UAV, 그리고 LSA, 그리고 항공 부품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약자인지는 한번 이따 알아보고요. 먼저 UAM입니다. UAM은 우리가 잘 아시죠? 많이 거론했고, 어반 에어 모빌리티 약자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뜻입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요 UAM을 만들고 있어요. 그 이름이 AEM-20입니다. 요 AEM-20은 이 AM이라고 하는 약자가 이제 협업을 한 회사 이름입니다. 에어로맥이라고 해서 미국의 에어로맥사와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AEM-20이라는 UAM 기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한 모형을 지금 우리가 전시회나 박람회 가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2인승이라고 합니다. 도시내 운송이나 초도 대응, 소형 화물 운송에도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원을 보면 2인승이고, 요거는 이제 이륙 허용 용량이죠. 880kg까지 이륙 허용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적재 하중이라고 해서 200kg 정도를 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순항 속도는 185km, 45분 정도를 이제 비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터가 총 6개 들어가는데 틸트 2개, 고정 4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프로펠러가 2개 있죠. 요 틸트가 2개,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고정 모터가 4개가 이제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총 6개의 모터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UAV인데요. UAV는 UAM의 약자, UA랑 이제 스펠링이 똑같아서 이제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전혀 다른 뜻이죠. 이제 unmanned 이제 에어리얼이라고 해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비행기입니다. 이 무인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게 소형 무인기보다는 중대형 무인기를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과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찰, 감시, 배송, 측량, 특수 임무 등 이런 역할들을 기대할 수 있는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원들을 보면 엔진 추진 방식은 전기 모터랑 엔진 모터를 하이브리드로 추진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속도는 180km, 그리고 탑재 허용 중량은 30km까지 이제 허용 중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해양 환경에 특화돼서 임무 장비 탑재가 가능해서 전천 운용이 가능한 무인기 개발을 총괄하고 있어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이런 이제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LSA인데요. LSA는 라이트 스포츠 에어크래프트라고 하는 약자인데, 스포츠 레저용 경비행기를 뜻하는 겁니다. 개인 여가용, 스포츠 레저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경비행기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름이 이제 대표적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경량 항공기인데 2인승이고요. 이게 바로 KLA-100입니다. 이건 KLA-200 R&D 프로젝트 타입인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된 사양으로 나오겠죠. KLA-100이 현재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업 부문이 이제 항공기 부품 관련된 건데, 다양한 항공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은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바뀌는 관계로 사업 보고서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가져왔는데,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제품을 보면 KLA-100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이 아예 없었죠. 이제 개발 양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KF-X 연료계통,
밸브 및 시험 장비. 이게 바로 항공 부품 관련된 내용인데, KF-X는 카이, 한국 항공우주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전투기 사업 명칭입니다. 그래서 뭐 보라매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데, KF-21로 지금 만들고 있죠. 거기에 관련된 연료 계통 밸브 및 시험 장비들을 만들어서 생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말 기준에는 6억의 매출이 나왔고요. 용역 매출로도 5,400만 원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6억 원, 그리고 항우연에서 1,400만 원, 뭐 이런 매출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 지금 6억 5천이 다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19년에는 매출이 이런 데서 이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MBN 뉴스에서 나온 걸 캡처했는데, 이 서기만 대표가 직접 나와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만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과제로 만들어낸 우리나라 최초 국내 기술로 만든 경량 항공기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죠. 뭐 한국항공우주 카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물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큰 전투기나 대형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지만, 이런 경량 항공기, 완제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관련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성장성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과제도 따올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수혜를 입는 것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인기 같은 경우에 현재 개발 수준에 대한 질문의 답인데요. 운용, 보안, 교육, 훈련 등에서 전 세계 시장의 약 70% 중반 정도의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티어의 그런 무인기 개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70% 중반 수준밖에 안 되지만 계속 지금 추격을 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계한 자료인데요. 국내 무인기 등록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3,300대, 그리고 2020년에는 6,602대, 2021년 넘어와서 16,000대로 확 늘죠. 그래서 국내 무인기 등록 현황을 보면 무인기가 점점 더 이렇게 수요가 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사실 98% 이상이 개인 취미용 무인기의 등록 현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약 70%가 7kg 이하의 이런 멀티콥터형 무인기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찰용이나 국방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무인기는 사실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그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이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150kg급 중대형급 무인기를 개발 완료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런 사업에도 무인기를 현재 계속 개발하고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앞으로 해양정찰이라든지 인명구조, 불법 어업단속 등의 무인기가 떠서 그런 이제 업무들을 수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기를 이용하게 되면 헬기가 뭐 빠르긴 하겠지만, 헬기를 한 대 띄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낭비되는 것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를 활용했을 때 굳이 헬기나 배를 띄우지 않고도 더 빨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목적으로 이 무인기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무인기가 활용이 되겠죠. 현재 중국의 강소선과 염성공항 근처에 클러스터 부지를 10년 무상 임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중국 법인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항공기 관련된 개발과 여러 가지 시험 사업들을 이곳을 통해서 혜택을 제공받아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베셀은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중국향 매출이 좀 많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사업 움직임들이 좀 많은 것들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환경에서는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자본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인 성장 동력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베셀, 소형 항공기용 수소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 인증 체계 개발.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추진이 다 하이브리드나 전기 모터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데, 수소 연료전지로도 추진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UAM의 어떤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무게를 경량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전기 배터리 자체가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사실 대형 트럭이나 뭐 배 선박 같은 경우에 전기 모터를 활용하기에는 무게 때문에 어려움들이 좀 많은데,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했을 때는 무게를 줄이고 또 많은 연료를 전기 배터리보다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UAM 쪽 이런 항공기 관련된 대체 연료로 수소 연료 전지가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베셀이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UAM 시범 사업 확대 강세다라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도권 시범 사업을 통해서 25년까지 30에서 50km를 연결하는 UAM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요거를 최근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시범 범위를 확대한다라는 이런 방침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 베셀이 좀 올랐다라는 내용이고요. 베셀은 정부 주도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OPP-AV 국책 사업에 카이와 현대차와 함께 같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부 참여형 과제에도 참여를 하고 이런 무인항공기, UAM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꼭 관련돼서 이렇게 주가 반영을 하는 게 바로 베셀의 움직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온 뉴스예요. 2022년 11월 뉴스인데, 인도네시아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업인 가루다 그룹이 있는데, 여기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AAM이라고 해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죠. 현재 드론 관련 신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요. 인도네시아 내 영향력이 높은 대규모 항공업체와의 파트너십으로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이 가시화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UAM을 공부할 때 인도네시아를 좀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김 대표님도 라이브에서 몇 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도네시아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 인도네시아의 나라의 분포도입니다. 보시면 섬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인도네시아에 섬이 약 17,000여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다양한 섬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여기 지금 바다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배로 이동하거나 비행기로 이동해야 되는데, 매번 이동할 때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소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UAM 관련된 수요가 많은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 또한 세계 4위예요. 2억 7,700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렇게 쪼개진 섬에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인구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UAM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자체적인 이런 UAM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와 이 아시아 내에서 많은 연합들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UAM을 공부할 때 인도네시아 관련된 내용들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도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것도 작년 뉴스인데, 네옴시티에서 탄소 배출 제로 목표로 드론 택시 도입이 예정됐다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나르는 택시, 이거를 이용해서 네옴시티에서 독일의 볼로콥터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베셀이 주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빈살만이 우리나라에도 왔지만 이 네옴시티 관련돼서 드론 택시 얘기가 나오면 베셀이 또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대장주는 우리나라의 하나 시스템, 이런 회사들이 더 어떻게 보면 핵심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베셀은 소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 반영이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성장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변곡점을 가져갈 수도 있는 사업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죠. 국책 사업에 카이와 현대차와 함께 참여 중이다. 이 내용은 계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베셀이 최근에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그 내용입니다. 원래 유상증자가 3자 배정으로 70억 원 규모였고요. 전환사채는 130억 규모였습니다. 원래는 유상증자 납입일이 2월 15일이었는데요. 이게 한번 연기됐어요. 3월 31일로 연기됐다가 4월 28일로 두 번째 연기가 되고,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연기가 돼서 유상증자가 7월 28일로 변경이 됐죠. 두 번째로 전환사채 130억은 5월 19일 납입일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요 납입일이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상증자는 이제 더 E&M이 최대 출자자인 모엣 1호 투자조합을 대상자로 하고요. 전환사채 발행은 루크로 1호 투자조합과 로보 파트너스가 전환사채에 참여를 해서 200억 원에 대한 자금 수여를 받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한 5억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단기 차입금 같은 금액들을 계속 상환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자 지급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계속 많이 발생을 하는 반면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매출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에 좀 위협을 받는 수준까지도 지금 온 상황이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코스닥 상장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아직 공식화된 뉴스가 없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코스닥에 상장하기로 했고 주관사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투자 펀딩을 합니다. 근데 펀딩이 실패를 하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자 모집에 실패를 하게 된 이유는 성장성을 담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회사도 여러 이제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성장성이 꺾이면서 자금난에 노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서 그런 자금을 공급을 받음으로 어떤 재무의 숨통을 좀 트이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납입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의주시해야 되는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납입일이 정상적으로 이제 납입이 완료가 되는지 유무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주가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재무와 차트를 좀 간단히 볼게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급감한 이후에 다소 회복을 했지만 당기순이익 자체는 여전히 이렇게 마이너스인 모습을 확인을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의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를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채 비율이 좀 꽤 높은 편이죠. 200%에서 이제 100%로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현금 지금 보유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재무만을 봤을 때는 사실 이걸로 인해서 자본 잠식에 들어가거나 뭐 그런 상태까지 놓여있다 정도의 리스크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재무가 누가 봐도 안전하다라는 모습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가 납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 매출이 증가를 하긴 했죠. 코로나 이후에 워낙 이제 매출이 급감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매출이 79%로 증가하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코로나19에 관한 부정요인 일부 해소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했다. 주요 거래처의 설비 투자 증가 및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이 급감했는데 올해는 조금 회복을 해서 매출은 늘어났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직전 사업년도에는 매출이 급감했지만 영업이익은 사실 56억 흑자였는데 이게 이제 100억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적자된 원인을 보면 관계기업 지분법 평가손실 반영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이 관계기업 지분법 평가손실 반영은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을 33% 정도 베셀이 가지고 있는데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적자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평가손실 반영이 여기에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이 33% 있다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예요. 작년 22년 감사보고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90억이죠. 매출은 23억이 나왔는데 판관비가 90억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당기순손실이 9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적자 기업이에요. 작년에는 75억 적자였는데 올해는 더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갑자기 막 흑자로 전환되고 하는 것들은 단기간에는 기대하기 좀 어렵겠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한 사업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형 경량기 그리고 무인기 중대형급 개발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장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베셀의 올해 1분기 실적이 따끈따끈하게 나왔죠. 올해 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실적인데 베셀의 전체 매출이 60억이 나왔다는 내용이고요. 최종 분기 순손실은 34억 손실이 났습니다.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3개월만 해도 150억 매출이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었죠. 매출이 여전히 그 급감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밝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만 대표도
그에 대한 어떤 다급함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본인이 직접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핸들링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항공 관련된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존중해 줄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차트입니다. 5월 18일 종가로 4,930원대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계속 이렇게 음봉을 기록했죠. 사실 코스닥 흐름도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베셀은 그와 상반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 5일선을 깨고 가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52주 최저가가 4,100원이었는데 그 4,100원을 찍은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완만한 차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매물대가 현재 이 5,300원대 매물대가 가장 지금 두껍습니다. 이 매물벽이 사실 요때 올해 3월부터 형성이 됐는데, 이 가격 저항이 가장 세죠. 그래서 이 가격 저항선 5,300원을 넘어가는 시점을 우리가 주요 포인트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물 저항은 사실 올해 2월 달만 해도 8,100원을 찍었었던 이제 모습이에요.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고, 이미 여러 가지 악재 반영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이 더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 소개드렸던 유상증자 전환사채 어떤 납입 일이 차질이 생기던지 뭐 이런 부분이 생기면 물론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추가적인 악재 해소는 어느 정도 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수 시점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투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정보들을 파악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정보들을 알아보셔서 이 베셀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께서 매주 월요일 토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정비하는 시간과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좀 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월요일 토요일 라이브는 당분간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목 분석 영상은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필요시에 우리 김 대표님께서 라이브를 또 진행하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콘텐츠, 카페, 유튜브 채널 같이 참여하셔서 이기는 투자 습관을 여러분들이 길러가실 수 있도록 많은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